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21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뭘 보고요, 뭘 버릴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뭐가 개정됐는지. 자, 81번 보겠습니다. 81번 바로 가보자고요. 자, 거기 보시면 가공전선로의 이제 지지물의 구성체가 강관으로 구성된 철탑의 경우 갑종풍합하중은 얼마를 기초로 계산하는가? 뭐 단주는 제외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 이제 그 풍합하중이에요, 풍합하중. 그래서 우리가 지지물을 설계할 때 이제 전선로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전선로. 이 가공전선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지지물이 있고, 우리는 이 지지물에다 완금을 부착해서 애자를 장치한 다음에 전선을 이렇게 가선한 거죠. 이 자체를 우리는 가공전선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공전선로를 설계할 때 필요한 게 뭐가 된다? 바로 풍합하중이 됩니다. 이제 하중이 이제 세 가지예요. 전선의 자체 무게를 말하는 자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빙설의 하중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풍합하중, 바람에 대한 하중 고려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지지물을 설계할 때 고려된 하중인데, 이 풍합하중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갑종, 을종, 병종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갑종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거기 보면 바로 이제 갑종 풍합하중이라고 할게요. 고온 계절, 이제 고온에 적용하는 하중인데, 자,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 지지물이 되겠습니다. 지지물. 좀 전에 말씀드렸지, 이 지지물을 설계할 때 고려되는 하중들인데요. 이 두 가지로 쪼개지죠. 뭐냐면, 첫 번째가 지지물로서 목주나 A종이네. 철쭉.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라면 수직 토양 면적 1m제곱에 대한 그 하중이 얼마가 된다? 588 파스칼을 고려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철탑이라는 걸 이제 고려했을 때 요것은 1255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알아주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모양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이제 원형주를 기준으로 해요. 우리나라가 원형주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압도적이기 때문에요, 그걸 이제 모양 따라서 다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철탑도 강관의 경우 1255인데 그게 아니고 뭐 기타라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다 못 외워.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나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바로 뭐냐면 철탑의 경우 얼마가 된다? 1255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나머지도 좀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완성해 볼게요. 자, 이제 전선이 됩니다. 전선. 바람에 대해서 영향 받죠. 자, 요거죠, 요거. 이제 전선은 우리가 두 가지 타입으로 쪼개죠. 첫 번째가 복도체냐 또는 다도체냐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복도체 또는 다도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요 한 상의 전선을 두 개 이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한 개의 전선을 설치한 효과를 보도록 한 거죠. 이랬을 때 이 전선의 인덕턴스가 감소하고 정전 용량이 증가하죠. 그러면서 이제 송전 용량 증가하고 안정도 증대되고 코로나 임계 전압이 이제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복도체 또는 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의 경우 풍합하중은 뭐가 된다? 666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제외한 두 번째 기타의 것이나 내지 단도체라 할 경우에는 이 풍합하중은 74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애자가 됩니다. 애자 장치죠. 바로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애자에 대해서는 얼마가 되냐면 1039가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완금 및 완철입니다.
요걸 얘기하죠, 요거.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된다? 1196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갑종풍합파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걸 정리해 드렸고요.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뭐 갑종풍합파 중은 뭐 다 잡을 수 있죠. 자, 이제 82번 철탑의 그 강도 계산에 사용되는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그 이제 종류가 아닌 거죠. 자, 이거 82번인데요. 이거 원래 이제 지지물에 안전율에 대한 문제에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요거 이제 문제에서 기초 안전율 물어봐요. 우리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얼마나 이제 하중이 고려할 때만 이제 그냥 특정 하중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뭐 수직 하중 수평 하중 이런 부분이 없고요. 지지물에 그냥 어떤 하중이 가해질 때 고려되는 안전율이다. 이때 기초 안전율이 이제 2 이상이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문제.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안전율을 말하고요.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안전율은 1.33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바로 이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는데요. 이상시 상정 하중은 철탑의 이제 이 전선로 쪽으로 부는 바람, 그러니까 이 전선로 방향으로 선이 가선된 방향으로 부는 바람과 그 다음에 전선로와 직각, 즉 결과적으로 횡이죠. 그 바람 중에 더 큰 하중을 고려한 하중을 우리가 이상시 상정 하중이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처럼 이상시 상정 하중에 그 종류가 아닌 것으로 물어보는데요. 그냥 이 자체를 기억하는 게 나아. 이건 종류를 물어본 적이 없어. 실기에 나온 적도 없고. 바로 뭐가 되냐면 좌굴 하중입니다. 또 하나가 이상시 상정 하중은 무엇을 고려했냐고 물어보는데요. 이 풍합 하중이죠.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풍합 하중에 대한 이제 이 하중을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종류가 아닌 거죠. 이거죠, 이거. 바로 무슨 하중이다? 좌굴 하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번은 정답이 2번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수평 행하중, 수평 종하중, 수직 하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자, 다음에 83번 보겠습니다. 고압 가공 인입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으로 그 아래에 위험 표시를 하였다면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자, 이거 지금 짚어볼게요. 가공 인입선에 대한 문제죠. 자, 가공 인입선이 되겠습니다. 네, 가공 인입선. 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전선로에 이런 지지물이 있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완금이라는 걸 부착해서 전선이 이렇게 가선돼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하얀색 깡통이 항상 이제 변압기, 주상 변압기라는 게 매달려 있고요. 이렇게 특정 수용과가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변압기 쪽에서 이렇게 보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지지물에서 출발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한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공 인입선은요. 지지물에서 출발해서 그 도착점이 어디가 된다? 수용가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전선을 우리가 무슨 전선이라고 한다? 가공 인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요놈 전선의 굵기를 물어봐요. 네, 특고합은 이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저합과 고합만 정리해 볼게요. 특고합은 한 번인가 나왔어요. 저합일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줍니다. 단
단 경관이 15m 이하 시 2.0mm도 가능해요. 그럼 이 얘기는 15m를 초과한다는 얘기는요, 무조건 뭐예요? 이제 2.6mm 써라 이거지.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 고압이 되겠습니다. 고압 가공 인입선의 최소 굵기는 바로 뭐가 된다? 5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은 두 번째가 지표상 높이에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조건이라고 해보고요.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압, 그 다음에 고압으로 구분됩니다. 자, 조건은 이제 도철행이야. 도는 뭐가 되냐면 도로를 횡단해요. 철은 철도를 횡단하고요. 횡은 뭐가 된다? 횡단, 보도교, 위인데 저는 그냥 횡단한다고 할게요. 네, 횡단보도교 위에 설치한다 이런 얘기야. 자, 먼저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는데요. 최소 높이는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고압은 이제 6m가 되고요. 특고압은 나오질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철도는 무조건 6.5입니다. 네. 자, 저압에서 횡단보도교 횡단 3m인데, 자, 저는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고압일 때는 3.5인데요. 그게 안 나오고, 지금 이 문제처럼 고압 가공 인입선에 위험 표시라는 걸 두었을 때 몇 메타 높이까지 감할 수 있냐 이건데요. 바로 뭐가 되냐면 3.5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보자고요. 지금 보면 문제에서 고압 가공 인입선이 케이블 위의 것으로 그 아래에 위험 표시 둔 거죠. 이제 고압이고요. 그다음에 위험 표시 두었을 때 이제 3.5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전선에요 위험하다는 어떤 표시를 두는 거예요. 이랬을 땐 요거 이제 대지면을 기점으로요. 그 높이를 몇 메타까지 감할 수 있냐인데 바로 3.5m예요. 물론 이 두 가지 경우는 아니에요. 저 경우를 제외해줘야지.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니까 8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2번으로 저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84번 볼게요. 조상설비 보호장치네요. 이것도 이제 좀 지워볼게요. 그렇죠? 네, 물 한 잔만 쎄야겠네. 잠시만. 네, 갑자기 이 분필이. 네. 자, 봅시다. 이제 84번이죠. 조상설비 보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 가지 경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전력용 콘덴서 커피시터나 저는 콘덴서라고 할게요. 내지 블로 리액터의 경우라면 먼저 이들의 용량이 콘덴선이라고 썼네. 이들의 용량이 500kVA 넘고요. 넘고 그 다음에 15,000 kVA 미만에 준한다면 이들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내부 고장이 발생한 경우와 과전류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갖춰주세요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들이 15,000 kVA 이상이 되는 순간 내부 고장과 그 다음에 과전류, 여기에 과전압까지 추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개전기를 둬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기조상기를 말합니다. 그냥 조상기라고 얘기도 해요. 동기조상기는 그 사고를 딱 하나로 봐요. 바로 내부 고장에 대해서 이 동기조상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둬야 되는 그 경우죠. 바로 용량이 되는데요. 15,000 kVA 이상부터는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 동기조상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을 이제 갖추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 기준에서는 동기조상기라고 나오면 무조건 용량 물어보면 15,000 찍으시면 됩니다. 예,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술 기준에서 동기조상기 물어보면 무조건 뭐다? 15,000 정답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84번이 요거죠. 그래서 동기조상기 물어봤네요. 바로 얼마다? 15,0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4번 볼게요. 그래서 이 84번의 정답은 4번이죠. 84번 봤잖아. 자, 85번 보겠습니다. 요 문제는 그냥 세모예요. 솔직히 뭐 이제 올해 나온 문제인데, 전기철도 그 차량이 전차선로와 접촉한 상태에서 견인력을 끄고 보조전력을 가동한 상태에서 정지해 있는 경우 가공 그 전차선로의 유효전력이 200kW 이상이라면 총 역률은요 0.8보다는 작아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새로 들어온 건데, 이 전기철도 차량의 역률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잡는 건 아니고, 혹시나 전기철도 차량에 대한 역률을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다? 0.8 요거 기억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건 이제 올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자, 개정돼서 이제 물어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86번. 예. 태양광 설비에 시설하여야 하는 계측장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문제는요, 기사에도 이제 문서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의 계측장치입니다. 예. 태양광 설비의 계측장치인데 두 가지로 짝죠. 뭐냐면 첫 번째가 VI가 되고요. 그 다음에 VP가 짝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록 이번에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분산형 전원에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새로 나온 거지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전압과 전류, 그 다음에 전압과 전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은 게 거기 세 번째에 보면 역률이죠. 이렇게 이건 좀 따로 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이제 개정된 부분으로 출제된 부분이지만 태양광 설비의 계측 물어보면 전압과 전류, 전압과 전력 이렇게 좀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87번입니다. 차량 기타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제 없는 장소죠. 지중전선로에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 최소 매설 깊이에요. 자, 이건 좀 제가 지워볼게. 자, 요거는 좀 이제 그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인데요. 자, 몇 번이냐면 이제 80에 이제 7번이 되겠습니다. 예,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지중전선로에 우리가 이제 전선을 매설할 때 무슨 선을 쓴다? 캐 2불이라는 걸 사용을 하죠. 예. 자, 매설 방법인데요. 자, 첫 번째가 무슨 매설식? 바로 직접 매설식을 말합니다. 두 번째가 무슨 식이다? 바로 관로식이 되고요. 세 번째가 무슨 식이다? 암거식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각각의 이제 여기서 아닌 걸로도 물어보니까 저 종류를 기억하시고, 실기에서는 이제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 세 가지를 쓰세요 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각각의 좀 특징을 볼까요? 먼저 특징을 쓰면서 하고 나서 어떻게 매설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직접 매설식은 내가 매설고자 하는 그 장소에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예요. 이때 최소 매설 깊이는요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다만 이 장소가 아닌 기타의 장소에 해당한다면 바로 얼마가 된다? 0.6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이 돼 갖고요. 개정 전에는 이 부분이 1.2m가 되고요. 개정 전에는 이 부분을 기타라고 하지 않고 이 문제처럼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 매설식은 우리가 매설을 할 때 땅을 이런 식으로 이제 팝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콘크리트 트라프라는 이런 걸 설치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 케이블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쭉 파재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가 있는 거지.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요 위에 그 장소가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면요 1m고요. 기타면 0.6이 돼요. 그 다음에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1m 이상을 매설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요놈도 똑같이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얘는 특이하게 없는 장소예요. 라고 되어 있으면 0.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놈은 땅을 파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이제 관이 이렇게 매설된 이런 방법이죠. 그다음에 선이 요 안에 이렇게 입선돼 있겠죠, 뭐. 그렇죠? 이렇게. 실기 가시면 요 방식이 뭐냐고 물어봐야지 그림이 주어지면서 암거식은 이제 지하에 이런 이제 특정의 이제 터널을 파버리는 거죠. 구조물을 만들어서 벽면에 이제 케이블 거치대 두는 거예요. 벽면에 케이블 거치대 두고 이렇게 사람이 이제 요 사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케이블 많이 엄청나게 포설돼 있죠. 옆쪽으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암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이 방식인데 이게 화재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돼. 자, 어쨌든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직접 매설식은 자 보면 차량이나 중량물에 이제 직접 매설식이죠. 차량이나 중량물에 뭐예요? 압력의 우려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타에 준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답은 뭐가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예요. 이 직접 매설식은 이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어요. 이 직접 매설식은 이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냐면 바로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에요. 이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사용하면요 이 트러플 생략 없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7번은 이제 정답은 어쨌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8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지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내부 고장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 차단 장치 또는 경보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특고와 변압기의 뱅크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특고와 변압기 보호 장치와 관련된 테마와 관련된 문제고요. 자, 지어볼게요. 자, 88번이죠. 특고와 변압기 보호장치예요. 이제 요 사고는 이제 이 고정적으로요 내부 고장을 이제 기준으로 한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이제 세 가지를 보시면 돼. 첫 번째가 이들의 용량이 5,000 이상. 그 다음에 10,000 kVA 이제 미만이 되면 이 내부 고장 사고에 대해서 어떤 보호 장치를 필요로 하냐? 경보 장치나요? 또는 자동 차단 장치, 계전기죠.
자동 차단 장치를 시설하라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두 번째가요. 만약에 이들의 용량이 10,000 kVA 이상이 되는 순간 바로 무슨 장치만 설치한다? 자동 차단 장치만 시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고와 변압기 보호 장치는 이제 이 두 가지인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세 번째가 탄행식 변압기예요. 무슨 변압기? 이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 장치에 고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된다? 바로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우리 변압기는요, 쉽게 말해서 잔행식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탄행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잔행식은 그냥 외부에 이제 들어오는 그 공기에 의해서요, 지금 저도 일종의 잔행식이야. 왜냐하면 그냥 외부 공기가 순환하면서 이제 순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면서 저를 그냥 식혀주는 거죠. 하지만 탄행식은 뭐예요? 별도로 불어제끼는 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별도로 불어제낀다는 얘기는 첫 번째가 풍냉식이에요. 외부에서 바람을 불어제낀다든지, 그 다음에 수관을 설치해갖고 이제 냉각수를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순행식 이런 것도 이제 탄행식인데 당연히 냉각 효과는 탄행식이 탁월하죠. 그래서 이 탄행식 변압기에 어떤 냉각 장치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보호 장치는 경보 장치다 이거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요, 특고와 변압기 보호 장치로서 그 내부 고장에 대해서 경보 장치 또는 그 다음에 자동 차단 장치가 올 수 있는 이들의 이 용량의 범위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예요? 5,000 이상 뭐가 된다? 10,000 미만을 얘기하는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만 정리 부탁드리고요. 89번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문제고요.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상부조영제 위쪽으로 1차 접근 상태로 설치된답니다. 이때는 이제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냐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정답은 2번이고요. 이런 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문제 바로 버리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0번도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90번도 흔한 문제는 아닌데, 그림은 요건 이게 관연도 기출문제는 맞아요. 그림은 전력선 반성 통신용 결합장치에 의한 그 보호 설비인데요. 이제 그림에서 DR은 뭐냐고 하는데, 요게 나온 것만 좀 말씀드리면요. 이 해설을 보면 일단 요 부분의 정답은 4번이고요. DR은 배류선륜이 되고, 거기 보면 이 S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약간 진하게 돼 있죠. 요거 물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CC 요거 결합 콘덴서 요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저도 어쨌든 좀 추천드리지 않는 문제. 이게 뭐 그렇게 자주 보이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자, 91번이 되겠습니다. 91번. 용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부터 다른 발전소 또는 변전소를 거치지 않고 이제 전차선로에 이르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전소예요. 변전소에서 도중에 부하 접속이 없고요. 바로 뭐냐면 전차선로로 이어진대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변전소에서 출발해갖고 어떤 부하 접속이 없고 바로 이어지는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급전선이라고 그래요. 피더라고 그래요. 피더.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지금 전차선로에 이제 이 부하 접속 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전기철도용 뭐가 된다? 급전선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이제 이 2번. 그래서 전기철도용 급전선이 되겠다. 네. 급전선로는 이제 이 밑에 보면 이제 어떤 그 이를 지지하는 수용물,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전선을 물어봤기 때문에 급전선이 되죠. 일종의 이제 급행 열차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91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로 도착하는 그걸 기억하시면서 급전선 기억합시다.
자, 92번, 93번은 통으로 묶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인데, 뭐 이거는 뭐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기술 기준에서는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나 지선 문제는 매회 출제될 정도로 이제 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꼭 잡아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봅시다. 92번, 93번이죠.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요, 이제 우리가 그 이 부분에서 물어볼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몇 분간 가하냐를 물어봐요. 바로 뭐가 된다? 10분간 가합니다. 어디에? 권선과 대지간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고요. 자, 이제 찍어 주시고요. 자, 이제 접지를 볼 건데, 자, 비접,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직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B는 뭐냐면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해요.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고, 그 다음에 중성점, 다중접지식, 그 다음에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하죠. 네. 그러면 각각이 이제 어떤 특성을 갖냐를 볼 건데요. 접지 방식은 반드시 접지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아무 말이 없는 접지는 비접지라고 보시면 돼. 자, 중성점 비접지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만약에 측정코자 하는 대상이 7kV 이하가 되면 측정코자 하는 그 대상의 전압의 1.5배수의 시험 전압을 연속해서 10분간 가하는 거야. 단, 역시 뭐가 존재하냐면 최저 전압이라는 조건이 붙고요. 그 최저 전압은 500V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산값이 500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계산값이 아니라 바로 이 최저 전압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합니다. 7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1.25배를 가합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 뭐냐면 실제로 최저 전압이 이렇게 계산한 값이 1500V보다 작다면 시험 전압은 1500이 되겠습니다. 자, 중성점 접지식이에요. 중성점 접지식은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1배를 가야 됩니다. 이건 사실 전압의 범위를 기억할 필요 없고요. 요거 보고 바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요 놈도 뭐가 존재하냐면 최저 전압이라는 게 존재해요. 최저 전압이 뭐가 된다? 75,000V의 최저 전압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다중접지인데요. 대상의 전압에 0.92배가 됩니다. 이 자체는 최저 전압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자, 직접 접지죠. 자, 요 놈은 기본적으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170kV 이하가 되면 우리가 말하는 대상의 전압에다가 0.72배가 되고요. 요 놈 같은 경우에는 170kV를 초과하게 되면 그 대상의 전압에 뭐가 된다? 0.64배가 되고요. 최저 전압 기준이 존재하질 않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연료전지나 내지 태양전지에 절연 내력을 시험할 때는 직류는 1.5배수가 되고요. 두 번째가 교류는 1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1번. 전압이 22,900V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에 중성선이 있고 그 중성선을 다중접지한대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제 다중접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 이제 바로 요거죠. 0.9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2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93번 볼게요. 최대 사용 전압이 3300V인 고압 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그러면 지금 접지에 대한 부분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접지로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300은 엄연히 뭐예요? 7kV 이하가 되니까 이 V가 3300이 되고요. 여기에다 1.5를 하면 얼마가 된다? 49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으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다음 94번. 사용전압이 380V인 옥내배선을 애자로 시설할 때 전선과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네요. 자, 요것도 제가 좀 지워볼게요, 이제. 어쨌든 절연내력 시험전압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94번 이제 애자공사거든요. 자, 94번은 이제 애자공사가 되겠습니다. 애자공사.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요것도 좀 이제 세 가지 형태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옥내 애자공사 할 때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인입용 비닐 전연전선. 요거를 약호로 표현하면 DV 전선이거든요.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합니다.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최고 어려운 문제고, 두 번째가 혹여 전선을요 조영제를 따라 시설한대요. 이 전선을 조영제를 따라 시설 시 2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전선을 조영제를 따라 시설하면 2m 이하마다 지지하고요. 세 번째가 전선과 전선,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제가 좀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전압이 되고요. 전압이 되고, 전선과 전선 상호,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400V 이하라면 400V 이하라면 전선과 전선 상호 간격은 최소 6cm 이상을 이격시켜주라 이거고요. 전선과 조영제는 2.5cm 이상을 이격시켜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이때 자 보세요. 우리가 자 이렇게 이제 이 노브애자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파져 있어. 자, 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전선의 전압이 400V 이하라면 요 전선 사호 간격 몇 cm? 6cm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전선과 조영제인데,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칠판면을 대는 거, 이런 데로 이렇게 내려가네. 그러니까 요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조영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옆면이나 이제 벽면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선과 조영제와 이격거리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부분에 완전 붙이지 마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00V를 초과하는 저압에 해당한다면 전선과 전선 상호 간격은 똑같이 6cm입니다. 하지만 전선과 조영제가 변화하는데요. 이것이 4.5cm 이상으로 변화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기준이 하나 살아있고요. 단 건조한 장소다라고 하면 2.5cm가 됩니다.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전압, 얘는 여러분들 애자공상 고압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고압에 대한 기준까지 있고요. 특고압은 안 되니까 없는 거죠. 자, 전선과 전선 상호 간격은 8cm 이상이 되고요. 전선과 조영제는
5cm 이상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표의 뼈다구를 완성해 보면 이러한 표가 완성이 되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지금 380V예요. 400V 이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선과 조형제와의 이격거리 여기 얘기하는 거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 2.5cm.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개정된 부분이 요게 미만이었고 이상이었다가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거 어쨌든 뭐 참고해달라 이런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번 피레기의 시설 장소죠. 네. 자, 이게 좀 지워볼게요. 자, 여기다 해보자. 95번. 예. 요건 나중에 그 실기에서도 많이 물어보죠. 바로 피레기의 시설인데, 우리가 이제 그 외부 이상전압으로부터 이제 변압기 보호하죠. 근데 이 기술 기준에서는 시설 장소 물어보는데요. 시설 장소랑 접지 저항 값이 시험 문제예요. 이거 외우실 때 이렇게요. 발고갑에. 네, 발고갑에. 첫 번째가요. 발전소나 변전소. 인입구 또는 인출구가 되겠습니다. 발변전소 인입구 및 인출구가 됩니다. 두 번째가 고특고압을 수전받는 수용과 인입구가 돼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의 접속점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입구에다가 이제 뇌를 차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전력에서 보면 가공전선과 지중전선 이렇게 서로 임피던스가 Z1, Z2라는 어떤 임피던스가 다른 구간에 이 뇌전압이 입사하면요, 이 변곡점, 이 임피던스가 변화하는 전압을 기점으로 입사전압을 뭐 EI라고 했을 때 투과되는 전압을 ET, 그 다음에 반사되는 전압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 전압을 우리가 이 투과되는 전압을 제한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투과되는 전압, 이거 이제 전력에서 물어보죠. ET는 뭐 Z1 플러스 Z2에다가 뭐 2배의 Z2의 EI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반사전압 ER이라는 것은 똑같이 Z1에다가 Z2를 더하는데 반대로 되돌아가잖아요. 그래서 Z2에서 Z1을 뺀 다음에 입사전압 EI가 된다. 사실 이 식은 유도됩니다. 유도되는 식인데 그냥 어쨌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전력에서 이제 배우시는 거야. 난 배도 지웠네 이거. 자, 네 번째가 배가 됩니다. 배전용 변압기, 고압 및 특고압측이 돼요. 예, 요렇게 이제 피레기의 시설 장소가 되고요. 두 번째가 접지 저항인데요. 15옴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요, 피레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1번, 발전소, 변전소의 가공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이 첫 번째 조건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가공전선의 말구 부분. 이런 건 없죠. 이 조건 자체가. 그 다음에 3번은 가공전선로에 접속한 1차 전압이 35kV 이하인 배전용 변압기, 고압 및 특고압 측 여기 있죠. 그 다음에 4번,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 인입구 여기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이 말구는 뭐냐면 전선로가, 여러분들 전선로가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요 끝나는 부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5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바로 2번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제 96번 보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되는 그 이제 이 통신선이죠. 예, 요 굵기를 물어본 건데요. 이제 지워보자.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이게 첨가통신선이죠. 특고압 첨가 통신선의 굵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제 통신선 시설할 때 우리가 첫 번째가 뭐 있냐면요. 만약에 절연전선을 사용하면 최소 전선의 굵기가 얼마가 된다? 4mm 이상이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경동선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제 5mm가 돼요. 이 두 가지밖에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경동선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6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바로 이제 3번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네요. 자, 97번 볼게요. 1차가 22,900, 2차가 3,300볼트의 변압기를 5개에 시설할 때 군의 취급자가 들어가질 못하도록 울타리를 하고자 한다. 울타리의 높이는 이제 몇 메타 이상으로 하는가라는 거죠. 97번은 발변전소 울타리 담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우리가 이제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해 갖고요. 외부인이 들어오면 안 되죠. 첫 번째가 말 그대로 울타리 담 등의 최소 높이, 그냥 높이를 물어봐요. 얼마 이상이다? 바로 2m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가요.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그 간격은 얼마다? 0.15m가 돼요. 이렇게 이제 울타리가 있고요. 이 있다면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여기 얘기하는 거야. 대지면을 기점으로 울타리와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이 존재한다면 0.15m 이하로 유지하라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가 울타리 담 등의 높이와 충전 부분까지의 합계 거리예요. 울타리 담 등의 높이와 충전 부분까지 합계 거리고요. 자, 이때는 기본적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이 대상이 35kV 이하예요. 이때에는 우리가 A 플러스 B는 5m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무슨 얘기냐면 울타리 담 등의 높이를 Am라고 본 거고요. 그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이 B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말 그대로 울타리의 높이가 있고요. 이걸 Am로 보는 거예요. 대지면을 기점으로. 충전 부분은 그 장비와 떨어진 거리다라고 보시면 돼. 감전의 우려가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변압기로서 35kV 이하가 되면 이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얼마가 된다? 6m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60kV를 초과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160이 기준이니까 6에다가요 단수 잡으신 다음에
0.12m 보시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 거냐면 그냥 울타리 담등의 높이만을 물어본 문제죠. 충전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몇 메타다? 이제 이 2m가 돼서 정답은 우리가 1번으로 볼 수 있겠네요. 98번을 제가 아까 같이 풀었어야 되는데 이 98번 지중전선로에 그쵸? 몇 번 설명하면서 그랬냐면 이제 제가 87번 지중전선로에 뭐가 된다? 매설 방법인데요. 요건 이제 제가 그냥 방법만 볼게요. 우리가 이제 케이블 쓴다고 말씀드렸고 매설 방식이 직접 매설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로식, 세 번째가 무슨 식이다? 암거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면 아닌 거니까 인입식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9번 볼게요. 다음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이제 옳은 건데 90번 이제 이거는 쓰고 나서 먼저 말씀드릴게. 99번이죠. 만약에 이 기술 기준 문제를 풀다가요. 문제 보기에서 딱 작용이 나오는 순간 두 가지가 정답이야. 딱 작용이 나오는 순간 첫 번째가 누유도작용이에요. 무슨 유도작용? 누유도작용이 정답이고요. 짝이 이렇게 돼야 돼. 다른 건 읽지도 마시고요. 또 하나가 정전자 유도작용입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서 누는 뭐냐면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 전선로에 대해서 누설 전류에 대한 유도작용이 없어야 되고요. 요거는 전력보안통신설비야. 전력보안통신설비는 정전유도나 전자유도작용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에 의한 유도작용, 즉 뭐예요? 누유도작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지금 4번에 요 누유도작용이 짝져져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99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0번은 제가 이제 설명만 드리고요. 버리는 문제 유형이에요. 다음 중 전선의 접속에 대한 이제 이 방법 중 잘못된 건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4번에 보면 전선의 세기를 우리가 전선의 접속 시요. 요걸 사실 많이 물어봐. 전선의 세기를 전세는 우리가 이제 전세를 하는 거죠. 네. 헛소리죠. 전선의 세기를 몇 프로 이상?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돼요. 감소시키지 말 것이고요. 역으로 얘기하면 전선의 세기를 80% 이상 유지시킬 것입니다. 네, 요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 문제에서 뭐가 틀렸냐면 2번이 잘못됐어요. 1번 일단 설명드릴게. 알루미늄이랑 동을 잘못 접속하면 이제 이 부식 생깁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칭 단면적은 10스케아 미만이 아니고요. 이상인 캡타이어 케이블에 상호 간의 접속 시 접속함을 사용할 수 없고요. 4번 절연전선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 그 절연 요력을 이제 충분히 피복하여야 맞고요. 4번도 맞아요. 그러니까 2번이 공칭 단면적 10스케아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 돼야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번은 2번이 이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2021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우리가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자, 81번이죠. 81번. 이제 각종풍합하중 무조건 해야 돼. 82번 이상시 상정하중 역시 정리 부탁드리고요. 83번 위험 표시 둔 가공인입선 요거 말고도 이제 많이 정리드렸죠. 그거 다 해야 돼. 84번 해야 되고요. 85번 답도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네, 이제 전기철도의 역률 물어보면 그냥 0.8 이렇게 기억하는 거고, 그 다음에 86번 역시 해야 되고요. 87번 해야 됩니다.
88번 해야 되고요. 89번 제가 욕심 없어요. 그 다음에 90번도 뭐 제가 솔직히 욕심 없는 문제. 91번 A죠. 92번, 93번 해야 된단 말이야. 94번 애자공사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5번, 96번, 97번 다 해야 돼. 98번도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99번 해야 되고 100번은 버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다음 시간 3회 때 뵙고요. 여기까지가 2021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